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회 토론회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일부 사회를 맡은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임지민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면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래 실시간 중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앞쪽에 발대식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일 영상으로 기록해서 추후에 유튜브에 게재하고 자료도 함께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당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따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자료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님,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님, 국회의원 강병원 의원님,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님이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 일부 행사에서 저희가 전국의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발대식이 개최되고 첫 번째 행사로 공식적인 협의체 활동이 이 토론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전국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협의체에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먼저 오늘 자리를 공동 주최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 지금 열심히 와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인사 말씀을 청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주간단체인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수 센터장님 인사 말씀을 우선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서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입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석재훈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서동민 교수님, 박지선 연구원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이선주 과장님과 정창미 협회장님, 송영숙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협의체는 발대식을 시점으로 오늘 첫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열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전국의 13군데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센터장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는 16년도 5월에 노인 장기요양법 개정으로 장교양의 역량 강화, 권익 향상,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 지자체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13개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 내년까지 17개 지자체에서 완료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현재 50만 명의 장교양 요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교양의 공공성을 높이고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정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 그리고 제3기 장교양 기본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가 공적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장교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좋은 돌봄을 확산하는 데 본연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잘 수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협의체는 협력 네트워크를 경고하고 장교양 요원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토론회 자리 해주셨는데요. 201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후에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고 또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어갖고 제가 2개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서 노인 전국 장기요양 지원센터 협의체에도 발족하셨는데 거기 참석을 제가 못했습니다. 오늘 협의체와 함께 또 국회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역할과 향후 대안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최경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늘 자장을 맡아주시고 또 해주시는 우리 석지훈 교수님 오셨나요? 예, 석지훈 교수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동민 교수님 그리고 박지선 연구위원님 또 토론해 주실 정찬미 회장님 또 송영숙 또 상임이사님 또 이선주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셨네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 가장 사실은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장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그런 길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법을 사실은 제가 이제 만들고 이 센터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더디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저도 국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각 지자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 덕에 또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상당히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좀 전문가로서의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직무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도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이 좀 더 모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정기국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해야 돌봄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오늘 당일에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축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서면으로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공동 주최해 주신 김성주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더 나은 돌봄 환경을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기에 좀 더 의미 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앞쪽 일부의 발대식에 이어서 좀 힘찬 토론으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장이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재훈 교수님과 발제자 2분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앞쪽으로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을 맡은 한림대학교 석지은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 정책 토론회를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었고 오늘 이 행사 전에 있었던 전국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협의체의 발대식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이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제정에 큰 도움을 주셨던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는 길이 조금 더뎌 보이더라도 그것이 큰 힘으로 연대했을 때 좀 더 속도가 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바탕에 그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두 분의 굉장히 귀한 발제를 모셨습니다. 그 발제 두 개의 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발제 그 해주실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실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는 실제 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태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신 것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태와 그다음에 장교양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박지선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토론할 때 나중에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발제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서동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자님께서 첫 시작 또 뭐 힘찬 출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 이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또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어떤 길들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석재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자료입니다만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의 설립 배경으로 인력의 낮은 전문성, 또 열악한 환경, 또 장기요양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하셨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악순환의 고리처럼 작동을 해서 이것들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부터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제도적, 공식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력 유지 유입을 위해서 시급 현실화,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 보수교육 실시, 승급체계 도입, 근무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직업병 예방 건강관리 지원, 전담 고충 상담 창구 마련. 그런가 하면 신규 인력 창출을 위해서는 실무교육 강화하고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요. 또 직업윤리, 직업의식 고치, 또 역할 홍보.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달성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또 저희 과제로서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이후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개별적 사업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어떤 제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라든지 또는 장기요양 어울림 한마당 축제, 또 요양보호사 네이밍, 심벌마크 표장 등록,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움직임은 무엇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을 둘 수가 있겠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장기요양 인프라 조성 분야의 과제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방침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세계 시도 6개, 이것을 2022년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 확충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프라 확충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은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어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역할 부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논의와 추진 경과들에서 최근의 어떤 논의들을 보면 어느 때보다 전국적 확산 그리고 역할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 또 오늘 이런 어떤 그 기대들을 반영한 것이 오늘의 이런 자리가 아닐까,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장기요양요원 대상의 교육과 권리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 등 영역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모범적인 사례죠. 그래서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좋은 돌봄, 또 정책 기획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또 역량들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법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뭐 선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운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업무를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권리 침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그 법 내용 아래쪽에 보시면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등이 또 이렇게 명시가 되기도 합니다. 시행령에서도 또 추가적인 한 2-3가지 사항을 또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또 4번째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하고 좀 중복적이긴 한데 권리 보호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각 지자체 수준에서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보자면 사회적 인식 제고,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등 역량 강화, 취창업 상담 및 대체 인력 지원, 인권 침해, 기타 복리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센터의 명칭이기도 한데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것을 이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자급치료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개정 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여기까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법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자격시험 등 양성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 특히 시도지사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요원이 종사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로 시군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어떤 권한과 역할은 보다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요원 보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조 제4항인데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기관장의 어떤 책임, 역할을 또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간략히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개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지역 수준에서 조례 등으로 부여받은 전문 사업 분야가 또 나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다시피 장기요양요원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유위생사에서 현재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 또 지자체 관련 기관 등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린다기보다도요, 질문을 몇 가지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주된 개입 대상은 누구일까?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제공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또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 것인가? 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정 구조, 재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달되고 마련되고 운영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명확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개입 대상과 범위입니다. 법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이것은 이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놓고 급여와 관련돼서 기술하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업치료사까지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 속에 있어서는 인력 배치 기준이나 또는 실제로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직종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영양사, 또 위생원, 조리원, 사무원, 그리고 사실은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운전원까지 또 사실은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쨌든 현장에서 같이 노력해주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개입 대상과 범위인데요.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돌봄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자가 있으면 돌봄을 주는 자가 있고 이게 돌봄 관계고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체계. 그래서 앞쪽을 1차적 돌봄 관계, 뒤쪽을 2차적 돌봄 관계라고 하는데 이 돌봄의 특성을 가장 단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돌봄은 공식적 지지 체계 외에 가족이 있다. 예,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다. 비공식 돌봄 체계가 있다. 비공식 케어 인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요원은 아니지만 가족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상의 어떤 범주에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지역사회의 개념을 시설과 재가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탈시설화 또는 AIP 이런 논의들이 정말 열띠게 진행이 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결 속에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인 어떤 업무로 볼 것인가, 외부적인 관계성으로 볼 것인가, 법제도적인 것까지 우리 같이 고려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장기요양 요원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내용들과 직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자 및 가족의 폭력이나 특히 기관장에 의한 급여 외 행위 요구 등을 기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치도 법에 의하면 업무의 전환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입소자, 이용자의 인권 보호나 침해에 대한 어떤 개입 노력 이것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노인 학대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그래서 사실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안이긴 합니다만 장기요양 요원의 어떤 권리 침해에 있어서 해당 기관 수급자와 가족에 대한 어떤 공식적 개입 절차를 센터에 마련을 하고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담을 위한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 실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사회보험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지원센터 단독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활동보다는 보고 접수와 사실 조사, 경고 등 관련 권한을 부여하되 실제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적 연계나 의료 체계를 구조화해서 상호 협업하는 방식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 지켜야 할 사항을 이용자 이용 수칙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부당행위 처리에 대해서 직권 조치 내용이 추가로 명시되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 인력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시군구가 아래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기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자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권리 침해에 관해서 뭐 국외 사례이긴 합니다.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우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일로 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개호 인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동체, 지역사회 주민,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아주 매우 심각한 행위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사망자 10명 중에 8명이 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지금 아주 벌받는 학생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가운데 사진 보시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래서 군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다 도망갔어요. 시설에서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단기간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이 아니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력들이 여러 개 시설들을 돕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더 빨리 확산되겠죠.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소독 장갑을 한 번 쓰지 말고 여러 번 써라.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질적 관리라든지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개입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것들 이제 뒤늦게 반성을 하는 모습들이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군부대가 투입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고요. 종사자들이 도망가서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다가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기억났던 게 온타리오주 주지사가 내장이 끊겨 나가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참상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제 서비스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처우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심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썼습니다. 이민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그 어르신하고 어떤 교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요양보호사분들 저희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저 코로나 상황에서 도망가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같이 격리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책임,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셨다. 저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요. 다음으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양성 및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양성 및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은 계속되어 왔었고요. 각 주체별로 사실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자체도 관련 협회나 기관 등. 하지만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한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장점을 파악하고 신규 인력 양성과 또 기존 인력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도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뒤에 발표하실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견해입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쟁점입니다. 전문가인가 일반적 수준인가 시설 유형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해야 될까 노동자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까 보수교육과 지속적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고는 이 질문인데요. 저희가 그냥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장기요양 요원이 가지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인식은 물론 내부로부터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자격, 또 윤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취적인 것이고요. 대중의 인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수급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여야 하는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 사실 많이 던졌었어요. 현장에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답을 내기 전에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93조 2항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노인 등의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음표를 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제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2차 기본계획에서도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경력 구축 및 직무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역시 요양지도사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승급 체계를 마련해서 인력들이 슈퍼바이저로서 요양보호사 체계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문화회관에서 장기요양요원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개최를 했었고요. 그때 다양한 요양보호사님들 또 여기 센터장님들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신규 양성 과정 강화.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의한 현행 240시간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제한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양쪽으로도 증가시켜야 되고 시간을 그리고 실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요. 또 이미 아마 그 부분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개편입니다. 직무교육에서 보수교육 체계로의 어떤 전환이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이고, 자 이것이 전문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표준화할 것인가, 아니면 직무의 전환인가, 직무의 유지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법 제도적인
어떤 제한점,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어떤 재정적 요인, 또 지역 간 교육 관련 인프라 격차 존재, 또 모든 요양보호사를 포괄할 수 없었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을 텐데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직무교육 체계를 보수교육 체계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이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 질적 확대에 대비해서 돌봄 인력 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함께해 주신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까지 함께 정리되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건 이미 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 부족 대비를 위해서 장기 군속 유도, 교육 체계 강화, 양성 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 인력의 장기 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중간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4개 시도에 운영 중인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그래서 근무 경력 5년 이상, 교육 조건 충족, 수가 반영 필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 과정의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에 대비해서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 경로를 특성화하고 대학 등으로 확대해서 청년층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슬라이드를 보시면 장기요양 요원의 그 전체 양성 및 교육 체계 내에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요원 교육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구조적, 연속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경력 개발이라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의 것들이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의무보수 교육이나 승급체계 운영에 관한 검토는 2012년도에 이미 전문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및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관련 협회 및 단체가 위탁할 것인가, 그럼 주체가 지자체가 할 것인가, 민간단체가 할 것인가, 보험자가 할 것인가, 방법은 자격시험을 할 것인가, 교육인증제, 또 자연승급제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진 각각의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현장 특히 이제 직접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관의 어떤 장기 군속 및 퇴직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수급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요양 현장에 특화된 건강관리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건강관리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지는 장점과 함께 제한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적 제한이라든지 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도 협업 구조를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내용이 많군요. 자,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입니다. 취업 정보 제공의 제 측면을 이용자인 장기요양 요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요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 취득 및 취업처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지원, 또 신규 장기요양 요원의 구직 활동 지원, 또 장기요양 요원이 이직을 했거나 또는 퇴직을 했을 때 재취업에 대한 지원, 또 장기요양 요원 기관의 입장에서 구인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문제는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선에 필요한 우선적인 사항으로 제시가 필요하고요. 또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어떤 추진 전략을 세분화하고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요. 수급자의 장기요양 기관의 인식 그리고 장기요원 간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신이 본인에게 생각하는 인식도 있을 것 같고요. 전달체계에 있어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문제는 관리 운영 구조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치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한 바가 있지만 그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공공성, 책임성과 함께 한 가지를 강조드리자면 독립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기관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민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독립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 수준에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권역 구조를 설계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 단위의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접점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재원 및 재정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두 번째로 그 센터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이때 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의 관련법을 보면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의 목적은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장기요양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관련 제도와 사업 기관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동민 교수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은 사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장기요양 그 요원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민 교수님은 워낙에 장기요양 인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어떠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어떠한 과제들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만큼 아주 친절하게 사실은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박지선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박지선 박사님은 사실 요양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다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양 현장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생생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박지선입니다. 앞서서 서동민 교수님께서 그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부분으로 좀 좁혀서 이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장기요양 요원센터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그동안 이 돌봄은 공기처럼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돌봄의 가치를 새삼 좀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회의 필수 인력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이 돌봄 서비스는 기계 돌리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좀 면밀히 파악하면서 배려해야 하고 또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갖지는 않으실지 어르신의 정서적 측면에서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정서적 기술이 요구되는 관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은 이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질이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돌봄 서비스가 그간 공급에 지나치게 좀 치중하면서 이 공급을 키우기는 했지만 이 공급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잘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 취득 이후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직무 역량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관한 법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동민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수행주체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수행주체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에서의 직무교육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공단이 개발한 직무교육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은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이고 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 8시간에 한해서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으로 인정하는 유급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관련고시에 근거해서 장기 요양기관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수준 향상을 위해서 10개의 주제가 있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의 직무교육입니다. 법적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인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에서는 이 교육권 강화를 위해서 4개 관건역 센터에서 다양한 주제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최근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수행기관의 변화라는 슬라이드인데요. 그동안은 공단 지정을 받은 그 민간 직무교육기관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탁받아서 수행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 기관 지정과 관련한 고시가 개정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앞으로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본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또 양질의 그 교육 개발을 통한 요양보호사 직무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반 배경 속에서 이번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무교육 참여 경험과 욕구를 살펴본 실태 조사입니다. 조사 참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그 민간 직무교육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직무교육 참여 경험이 있으면서 소속 장기 요양기관에서의 직무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분들로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교육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본 조사 참여를 수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66명의 그 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사에 그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동북지원센터와 동남지원센터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사 방법은 그 조사원과 1대1로 대면해서 조사원의 설명을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설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새 수행 주체에 진행된 직무교육, 아까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하는 직무교육, 그다음에 소속기관에서의 교육, 지원센터의 직무교육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라든지 만족도, 교육 참여 동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직무교육에 대한 욕구를 살필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와 집단 간 평균차 검증 등의 분석을 통해서 응답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성별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셨습니다. 응답자의 96.4%가 여성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61.5세였습니다.
총 경력은 그러니까 돌봄 현장에서의 총 경력은 약 6년, 그리고 현 기관에서의 그 경력은 약 3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기관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가 6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교육에 대한 욕구를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교육 방법과 유형에 대한 욕구입니다.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실습 등과 같은 참여형 강의가 가장 많았고요. 교육 유형으로는 교실 수업인 대면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습 등과 같이 참여형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직무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근무 시간 내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의 그 직무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항목을 보니 교육 내용의 전문성, 강사의 강의 준비도, 강사의 학습자 이해 고려 정도, 교육 방법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요양보호사가 평가했을 때 지원센터 직무교육의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직무교육이 다른 직무교육기관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많다, 2순위로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라는 항목에 대한 선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센터의 교육이 아무래도 소그룹 대상으로 또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 주체별로 직무교육 참여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응답 분석한 결과 세 수행 주체 모두 1순위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2순위에서 조금 응답이 갈렸습니다. 지원센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던 반면에 공단 지원 직무교육이나 소속기관 직무교육은 기관 권유로라는 응답 비율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센터 교육은 대체로 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공단 지정 직무교육이나 소속기관의 직무교육은 조금 비자발성의 그 형태를 띤 참여 경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새 수행 주체 직무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직무교육 만족도는 교육 환경,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살펴봤습니다. 교육 환경 및 운영의 세부 문항인 강의실 환경의 쾌적성이라든지 수강 인원의 적절성, 이런 6문항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지원센터와 공단 지정 기관, 그리고 지원센터와 소속기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센터의 교육 환경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만족도가 공단 지정 기관이나 소속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만족도의 경우에는 강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강사의 강의 준비 정도, 그다음에 강사의 학습자 이해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지원센터 직무교육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공단 지정 기관이나 소속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방법이나 교육 내용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수준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로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비교한 결과 공단 지정 기관이나 소속 기관과 비교했을 때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주체별 직무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직업적인 성장이나 역할, 아니면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돌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교육을 통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로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역량 강화나 돌봄 기술 습득, 교육 성과 이 모든 영역에서 지원센터의 직무교육이 공단 지정 기관 직무교육이나 소속기관 직무교육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그 직무교육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직무 교육기관으로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비롯한 교육 제공 환경이나 강사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업무 성장이나 역량 향상에 있어서 지원센터의 직무교육이 다른 수행주체의 직무교육보다 도움이 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응답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하루에 8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무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득이 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으면 하지만 본인이 참여한 교육원에서는 교육이 조금 지루하게 운영되더라.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기도 했다. 또 교육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교육받은 기관은 강사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 강사 자질도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지정하는 민간기관 교육은 매년 표준교육 교재를 마련해서 교육 내용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민간교육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운영 상황이나 강사 등과 같은 여건에 따라서 교육 운영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직무 역량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직무교육의 책무성보다는 기관 평가 목적이 조금 더 앞서서 형식상 운영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본연의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서울시 어르신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운영해온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에 있어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직무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주제를 운영해왔고 또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면서 직무교육의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교육 지원 체계 마련과 운영은 실상 경영 효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개별 민간교육원 단위에서는 개별 비용을 들이는 수고를 감수하면서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질과 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 교육 사업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직무교육이 주요 사업으로 장착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런 공공직무교육기관으로서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은 지금 전국에 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될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주 역할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의 질적 향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단 지정 교육기관의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주제와 내용을 표준화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한계점은 이것을 활용할 때 있어서 맞춤형 교육이나 교육의 유연한 운영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직무 역량이나 경력 등이 고려되지 않고 일관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주제가 매년 반복되는 형태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돌봄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 정도, 업무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 배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요양 인력의 그 직무 역량을 높여갈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 방법을 고안해서 양질의 직무교육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 현장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시도해 왔습니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좋은 돌봄 가치와 지식, 기술이 잘 배합된 커리큘럼을 확산하기 위해서 돌봄 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돌봄, 자기 돌봄, 안전, 노동인권 등 교육 주제의 키워드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구성해 왔습니다.
방법적 측면에서도 소집단, 실습형,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면서 실무 활용성이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강사로 학계나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풀을 구축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그 사례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 수행 주체를 비교 분석했을 때 지원센터 교육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센터 직무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배경에는 현장 맞춤형 교육, 소집단 참여형 교육, 전문성 높은 강사풀 구축, 현장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주제, 그리고 코로나 확산과 함께 더해진 이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지원센터 직무교육의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무교육 대상 확대와 관련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역할과 과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조금 넘어선 구조적 개선 과제라는 점에서 발표에서는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추가 자료는 종합지원센터의 현장 맞춤형 그 직무교육 개발과 수행 성과를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좋은 돌봄의 가치나 이론과 경험적 지식 그리고 실천 기술을 배합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교육개발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8종의 그 돌봄 실천 기술 교환과 그다음에 7주제의 돌봄 실천 윤리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장성과 이론성을 가진 연구진들이 참여했고요. 이런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진이 또 직접 강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교재를 발전시켜서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라는 어르신 돌봄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고요. 또 다른 보급 루트로 개발된 교환과 교재를 활용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돌봄 이룸에 이 강의 영상 자료를 탑재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번 직무교육 실태 조사 결과 이 지원센터의 직무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업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교양 요원센터가 사실 굉장히 귀중한 그 공공 전달 체계잖아요. 장교양 요원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 전달 체계가 장교양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적인 직무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들의 우수성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경험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귀하게 모신 그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오늘 발제 내용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장기요양 요원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청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토론자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으로 계신 정찬미 협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센터 이사장이신 송영숙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험 운영 과장이십니다. 네, 너무 그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찬미 협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울요양보호사가 함께하여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현장 요양보호사가 직접 권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2017년 12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서울지역 4개 권역별 25개 자치 모임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정보 공유,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어르신 돌봄에 대한 정책 제안,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2년째 요양보호사로서 직접 현장에서 어르신을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봤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필수 노동자로는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돌봄 현장에서 성희롱 등이나 폭언 등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참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그나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역 차원에서 어르신 돌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먼저 기관장에게 권리 요청을 하고 기관장이 조치를 하되 미개선 시에는 장기 요양 요원이 직접 지원센터에 권리 침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센터가 상담 및 조사 후 시군구에 보고하여 기관장 개입 및 해결 과정은 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관장들은 이렇게 그 처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영세한 민간 업체다 보니까 말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말 하나만 하니까 내만 잘리니까 그냥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센터 역할이 강화되어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시정 공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돌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지원센터 교육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가 변경되어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다는 변화는 현장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양질의 교육이 보장되어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을 잘 돌볼까 하고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례나 궁금한 점, 새로운 돌봄 기술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그간에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공되는 교육이 이제는 공식적인 교육 제공 제도가 된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입니다. 8시간 요양보호사 재교육 제도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소중한 대조입니다.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이렇게 직무교육을 받으러 가면 매년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고 와서 매우 지루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요양보호사 재교육 커리큘럼에 지원센터가 잘 만들어온 돌봄 실천 윤리 과목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원센터는 저희 요양보호사들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도 만들어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교재를 바탕으로 이제 쓴 것이 슬기씨 돌봄을 부탁이라는 책자를 보았는데 초보자도 그거를 읽으면 요양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도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구 장기요양센터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재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구 요양보호사들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통해서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장기요양의 문제점들, 현장의 사례들을 전당해주는 창구는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법, 장기요양 현장의 지침 등 장기요양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단위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제1기 서울시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제2기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서 사례나 의견들을 모아서 그거를 같이 이뤄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단위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해당 지자체 처우 개선 사업을 전국의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수행한다면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고안이 있습니다. 또한 유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정비하며 노인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요원의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지자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돌봄 노동자의 희망이며 버팀목입니다.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원센터들이 더욱 늘어나고 그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정부, 지자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이 잘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건강, 노동, 정책의 복합적인 지원 제도이자 돌봄 노동의 인식 개선과 좋은 돌봄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찬미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익 침해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 장교양 지원센터가 역량 강화를 하는 현장의 수요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한 교육 내용들을 이제 해내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장교양 요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숙 이사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장기요양 지원센터 역할 중에 요양보호사의 요원들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교육 관련해서 몇 마디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옆에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공단의 직무 교육을 지금 7년째 사실 이제 벌써 이제 해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수 교육을 진행해 공단 보수 교육이 사실은 공식적인 보수 교육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보수교육의 문제들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좀 많은 공을 좀 들여달라고 하는 좀 요청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공단 보수교육이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매년 비슷비슷하게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남편들한테 민방위 교육 갔다 오면 오늘 교육 어땠어? 물으면 맨날 똑같이 그걸 왜 묻냐고 핀잔을 먹는데, 저 현장의 요양보호사한테 교육을 갔다 와서 교육 어땠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사실 돌아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매번 자격증 취득 때 배웠던 취득 과정에서의 그 정도의 요양 기술, 이런 소통 기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매년 같은 컨텐츠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항상 이런 좀 같은 주제보다는 좀 다양한 주제들을,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공단의 보수교육은 전년도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을 1년 차부터 4년 차 됐던 요양원들까지 한꺼번에 좀 강의식으로 교육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요즘에는 또 실습 교육도 많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제가 한번 격려차 저희 직원들이 8시간 또 힘들게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걸 좀 옆에서 살짝 보기도 했어요. 근데 1년차 지금 요양보호사들이야 뭐 배변 도움 훈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저귀 채우는 연습을 순서를 열심히 익히는 게 중요하겠지만 경중증 이용자를 한 10여 명 넘게 기저귀를 수백 번을 갈았던 10년차 요양보호사에게도 그 순서를 과연 가리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만약에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기획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10년차 된 요양보호사한테는 채운 기저귀를 떼는 연습을 어떻게 이 기저귀를 벗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사실 진행되는 게 훨씬 더 현장 서비스 질에 좀 직접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뒤에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경력이나 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보수 교육들을 좀 진행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이나 또 복지사들은 서비스가 표준화되는 게 사실 요양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와 수만 가지의 또 이제 사람들의 문제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실제로 그런 걸 매뉴얼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개인들이 해결해서 개인들이 대응해야 되고 그 결과 역시도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늘 현장의 문제들은 숙제같이 늘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보수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을 받고도 뭐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혹시 그 답을 혹시 찾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날것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이게 교육으로 반영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일이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대부분 사례나 이렇게 주제도로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처럼 예쁘게 교재에 나와 있는 답안처럼 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이 교육의 목적과 보수교육의 취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교육이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되고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교육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유는 전문교육 현장에 이런 밀착된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좋은 콘텐츠로 좋은 강의로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민간 기관들이 이제 보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강사나 기관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용도 사실 너무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보수 교육을 그나마 공공 영역에서 하는 유일한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믿고 의존도가 높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또 우리 공단의 교육들은 또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대는 뭐 약은 약사에게 그다음에 뭐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교육 역시도 교재에는 늘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정말 전문가로 키우고자 한다면 교육기관 역시도 전문가스러운 교육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획부터 설계까지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얘기들이 정말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보수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개발과 그다음에 설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왜 요양보호사들만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요양보호사들만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부터 사회복지사 뭐 중간에 뭐 다른 요원들까지 사실은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앞으로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그 역할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숙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사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현장 맞춤형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양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의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우리가 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말 귀하게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험 운영과 이선주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양보험 운영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요 앞전에 발대식이 있으셨다고 들었고요. 협의체 발대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양보험 운영과장으로 2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오늘 이제 이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주신 내용 다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저희 서동민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저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사나 역할이나 발전 방향까지 그리고 인력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센터가 지금의 직접 돌봄 종사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수급자나 그 가족까지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고 또 그 외에 교육체계 개편이라던가 승급체계 마련 같은 부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지선 연구원님께서는 직무교육에 대한 어떤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또 전달해 주셨고 말씀 주신 대로 4월부터 지금 우리 요양센터에서도 지원센터에서도 직무교육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한 연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표준 교육 규제에 대한 보완이라던가 그 대상이 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여기 발제하신 두 분도 지금 현재 직무교육이 조금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 대상이나 이런 확대 등을 주셨고 또 처우와 관련된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어떤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9년에 이제 노인정기요양법 개정되면서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들었고 현재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고 지금 시도에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도 또 올해 내에도 일부 시도들이 또 설치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노인 인구나 저희 장기요양 요양 수익률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우리 또 돌봄의 어떤 핵심 인력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가 어떻게 보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체계 개편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단에서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제공하시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수교육에 대해서 이제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한 8시간 정도로 저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의견을 주셨던 어떤 교재의 좀 더 보완이라던가 혹은 과목이 지금 너무 차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주셨는데 그런 것들 조금 반영해서 장기요양 요원의 어떤 경력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보수교육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단에서도 보수교육 관련해서 안 마련할 때는 조금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교재나 교육 과정을 좀 마련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장기요양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신 요양보호사나 혹은 좀 종사를 안 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의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력이나 그분들 실제로 교육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어떤 교육 관리는 하게 되지만 교육을 실제로 이행하는 기관들은 지금 여기 계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기존의 어떤 민간 기관이나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양성교육 과정인데 지금 양성교육학이 저희가 지금 240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같은 계속 그 과정이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 뭐 해외의 경우에는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거의 2년에서 3년에 다르는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시간을 좀 늘리고 과정을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서동민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어떤 경력 관리나 처우 개선 또 혹은 이런 차원에서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어떤 실무 경력과 승급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중간관리자 자격을 조금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그 오늘 이 자리가 그 센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시는 걸로 자리에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저희 장기요양 요원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넘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또 센터 역할이 조금 더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제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그 검토하기 시작했고 저희 뭐 석재훈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이렇게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내년쯤에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 뭐 여기 주셨던 서울시의 그 처우 개선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셨던 이 그 교재도 제가 공단에도 전달하고 저도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선주 그 요양보험 운영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3차 기본계획에서 특히 이제 인력을 포함한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장교양 센터의 역할이나 그리고 보수교육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또 경력의 승급 제도에 대한 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그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들을 들어봤고요. 지금 오늘 마침 정말 당사자이신 이 또 여기 그 현장에 그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 센터장님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질문을 있으시면 주시면 좀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때 저희가 그 예산을 뭐 저희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국기로 좀 지원드리는 게 있고 지자체가 또 보태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무 교육은 그 아마 그 교육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부분 지금 현재 그 뭐죠? 그 요양기관 장께서 부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50% 정도는 우리 요양기관장에서 부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안을 짜고 계시기는 한데 사실 사회복지나 이런 보수교육 관련해서는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을 한 2개 정도 범주를 정하고 나머지는 좀 유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보수교육도 만약에 기존 했던 직무교육처럼 건보에서 또 교육에 대한 유연성 없게끔 그냥 표준 교육 교재를 만들고 그것만 실시해라.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앞서 토론자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 맞는 교육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에 있어서 보수 교육을 정할 때도 좀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표준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도 몇 가지는 현장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과목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싶은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뭐 주신 의견 제가 지금 그 공단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 일정의 어떤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분을 크게 두고 거기에 좀 여러 가지의 강의 과목 지금은 하나씩만 있다면 여러 가지 과목을 둬서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는 방향이고 그 아무래도 이게 뭐 잘하시는 교육기관도 있지만 교육기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 교재를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나중에 협의체나 이런 데 논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급한 문제가 직무교육 기관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장기요양 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중심으로 좀 얘기가 안 흘러가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아까 정찬미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 전에 발표하신 거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돌봄에 대한 노인 돌봄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돌봄, 좋은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화하고 정책으로 어떤 도입하고 현장에 대한 소통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토론자분들이 다 그런 발표제자분들도 그런 역할이 있다고 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게 규정이 돼 있거나 그런 어떤 지위라기보다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정확하게 자리매김 돼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 과제에 있어서 향후의 역할이나 과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거나 소통 창구를 마련하거나 그런 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는 뭐 직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거는 또 갈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굉장히 만나는 것도 간헐적이고 비정기적이고 어떤 자리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가 너무 이제 운운에 뭐 젖더 준다는 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되어 가서 그런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아마 과장님이 잘 들으셨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역사적으로 또 전국에 지금 13개 이제 또 협회 센터장님들 모시고 협회를 창설하고 나서 이제 또 세미나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장교양 요원 지원센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현장과 그다음에 정책과 이게 쌍방향을 좀 소통시키면서 사실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좋은 돌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력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과 윤리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정책 단위로 좀
제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실행 조직이면서 동시에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이런 이제 정말 쌍방향의 매개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공적 전달책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귀한 말씀들이 다 나중에 정책들로 반영되고 또 실제로 발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발제자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다 감사드리고 또 함께 끝까지 자리해주신 그 장규양 요원 센터장님 어깨가 무거운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